내년이면 12회를 맞는 세계 서해 전북 비엔날레. 서해인들의 최대 축제로 문양의 고장 전주를 알리는 동시에 서해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우리나라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북과 먹으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린 역사는 중국에서 시작됐지만 전라도에서는 이를 우리의 것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전북의 서해가 창암 2, 3만은 조선의 창의적인 서체를 완성했고 뛰어난 서법과 인품으로 독자적 경지를 이룬 강암 송성룡, 그리고 석전 황옥은 고난 속에 악필법의 꽃을 피웠죠. 전북이 서해라면 전남은 그림인데요. 조선 풍속화의 선구자 공제 윤두서, 조선 산수화의 대가 소치 허련 등 많은 화가들이 활동했죠. 끝없는 수련을 바탕으로 우리만의 서화를 발전시킨 전라도 20개 선구자들,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예로부터 서해의 고장으로 이름 높은 전주. 이러한 명성의 출발지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함벽당 옆 옛 집터인데요. 이곳에선 글씨가 새겨진 바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백백자, 이게 꼬다자, 그 다음에 연못에 예, 백화단. 크고 작은 바위 곳곳에 글씨를 남긴 이는 누구일까요? 이 근방이 전부 다 이게 창암 2, 3만 섬이 집터입니다. 옛날에는 종이가 정말로 귀한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위에다가 항상 연습을 해요. 그리고 또 물로 또 깨끗이 씻고 마르면 또 연습을 하고, 그러다가 또 글씨가 너무 잘 써지는 거야. 잘 써지면 직접 정을 가지고 여기서 새겼다고 그럽니다. 다소 낯설게 다가오는 이름, 창암 2, 3만. 그의 명성을 광산 김씨 묘비를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앞엔 조선 최고의 서화가인 추사 김정희의 글씨가, 뒷면엔 창암 2, 3만의 글씨가 나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창암, 그는 추사와 견줄 만한 명필가였습니다. 추사 선생님도 창암이 음기를 쓰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 당연히 이제 창암 선생님은 전면에 추사 선생님이 쓰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면 음기에 글씨를 추사가 썼다고 이렇게 표시를 했으니까. 그래서 암묵적으로 두 분이 같은 빗돌 안에 쓰는 것을 서로가 인정하지 않았을까. 글씨에서만큼은 추사 김정희도 그 실력을 인정한 창암 2, 3만 선생. 그는 추사 김정희, 눌진 조광진과 더불어 조선 후기를 빛낸 3대 명필로 꼽히는데요. 그는 옛 명필가들의 글씨를 써보며 끊임없이 연구를 했는데요. 조선 고유의 색이 담긴 자신만의 서체를 완성하고자 했습니다. 해서로 적은 이 작품에는 그의 서체의 본질이 담겨 있는데요. 그 말 속에 이미 창암 선생의 서예의 매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씨가 너무 예쁘게만 해도 그건 예술이 아니다는 거죠. 그 작품을 보면 아시겠지만 껄끄러워요. 까칠까칠해요. 그 까칠까칠한 정도가 뭐냐면, 비유하자면 한산 세못이 옷 풀먹이에서 까칠까칠하게 다려놨을 때 그 막 까칠하게 잠자리 날개처럼 청량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비단과 기름기와가 흐르는 그게 중국 글씨라 한다면, 이 창암 선생님의 이 글씨는 그야말로 한산 세못이의 까칠한 기운과 한국 시원한 동치미 국물, 그 맛이 그냥 글씨에 나와요. 그 당시에는 중국 명필가들의 서체를 그대로 따라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창암 2, 3만은 그 틀에서 벗어나 동치미 같은 우리만의 독특한 서체를 선보였습니다. 이는 원교 이광사의 영향이 컸는데요. 그는 보편화된 중국 서체에서 벗어나 조선의 아름다움을 민족 고유의 특색이 담긴 서체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서체를 동국진체라고 하는데요. 중국의 뭐 구양순이라든가 안진경이라든가 이런 핵은 대체적으로 상당히 매끄러운 어떤 필핵이 구사가 되는데, 이광사 글씨에서는
약간의 작은 미세한 이게 떨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토속적인 거라고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조선만의 서체인 동국진체. 18세기 성우 이익의 형인 옥동 이서가 중국의 전통 서법을 재해석한 것을 시작으로 그와 절친이었던 공제 윤두서에게 전해져 기반을 닦게 됩니다. 이후 원교에 의해 완성이 됐고 창암 이삼만 선생에 이르러 꽃피워지게 되는데요. 실제로 필액적인 면에서도 원교의 필액을 담기는 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필액을 쓰면서 마치 해설을 쓸 때는 초서의 필액이 들어가고 또 초서를 쓸 때는 마치 굉장히 또 천천히 쓰는 이런 습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해설을 쓸 때 빨리 쓰지 않고 굉장히 이 속에서 그 웅자 이 필액을 보면 이 떨림이 파워가 이 속에 다 응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조선스러운 시, 저 글씨. 어떻게 보면 어떤 글씨는 육자백이 한가락하면서 막 그 노래 부르는 수건질건 동하며 그런 투박한 육자백 같은 가람이 같으면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고고한 사대부 같고 어떤 의미에서는 조선 여인의 보성코 같은 진짜 조선 글씨를 완성한 게 이삼만입니다. 평생 벼슬에 마음을 두지 않고 초야에 묻혀 산 창암 선생은 자연스러움을 최고의 경지로 이해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그가 60세가 넘어 일가를 이룬 것이 바로 행운 유수체인데요. 꾸밈없는 천진함의 극치입니다. 마치 구름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 느낌, 물이 한벽당에서 탁 치고 남천으로 흘러가는 그 느낌, 그것을 자기의 어떤 붓끝에 이제 표현해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이제 행운 유수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조선 사람의 글씨를 쓰고자 한 그는 후황 양성을 위해 펴낸 서예 교본에도 주로 조선의 명필가였던 한석봉과 원교 이광사의 글씨를 담았는데요. 이는 조선의 서체가 굳건히 이어지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병이 들어 아픈 와중에도 벼루 3개를 구멍내겠다는 의지로 글씨 연습을 멈추지 않았던 창암 이삼만 선생. 노력과 정진으로 자신만의 서체를 완성하고 명필의 반열에 오른 그는 전북 서예의 시조이자 큰 스승입니다. 전주 입성을 알리는 호남 제일문의 웅장한 글씨. 단정한 기품이 흐르는 한벽당 현판. 이 글씨들은 모두 지금은 작고한 강암 송성룡 선생이 남긴 겁니다. 늘 상투를 틀고 꼿꼿한 자세로 서예에 정진한 우리 시대의 마지막 선비. 그는 다양한 서체를 구사했을 뿐 아니라 문인화에도 능했던 한국 서예의 정수입니다. 모든 것이 한 가지 일에 통하면, 하나 어떤 진리에 통하면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강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서예의 어떤 지극한 도리 하나에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기법적인 면에서 글씨로 말하면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 오체라고 그러죠. 이걸 못 쓴 채가 없어요. 전부 다 최인류급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아마 광복 이후에 최고 서예가라고 할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한말 호남의 유명한 유학자였던 유재 송기면 선생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글씨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지만 서예가가 되기보다는 학자가 되라는 부친의 말을 따라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학문과 서예에 정진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비로소 국전의 문인화와 행서를 출품하며 중앙서단의 모습을 드러낸 강암 송성룡. 서단과의 교류를 넓히고 자신의 작품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당시 심사위원들의 찬사를 한몸에 받은 그는 이후 문화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국전 심사위원을 역임하는 등 중앙서단의 핵심 반열에 오릅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수련과 훈련에 묵묵히 정진한 결과였습니다.
기운이 연맥이 돼. 이역은 그저 한 잔에서도 획과 획이 다 떨어져서도 기운은 있어가고 주 한편에서 여러 잔 쓰더라도 그 잔 다른 잔에 쓰더라도 기운이 연맥이고 마음을 어떻게 가지만 마음을 좀 바르게 하고 마음이 반듯 붓도 반듯이는 말 있고. 강암 선생이 일평생 가장 염두에 둔 것은 선비로서의 근본이었습니다. 근본이 바로 서지 않고는 도의 경지에 이를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인데요. 일평생 고든 기상과 선비다움을 잃지 않았던 강암 송성룡 선생. 그는 글씨뿐만 아니라 문인화에도 그 정신을 담았는데요. 그가 그린 묵죽도에는 올곧은 선비였던 그의 풍모와 강직한 삶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작품 활동으로 바쁜 와중에도 전북 서단의 미래를 위해 연목회를 결성, 후진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데요. 또한 말년에 자신의 작품뿐 아니라 소장하고 있던 조선 명필가들의 작품을 모두 기부하는 등 이 시대의 마지막 선비다운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지행합일, 아는 것과 행동이 완전히 융합일치하는 삶을 살았다는 점에서 진정한 유학자라고 할 수 있고요. 그 강암 선생님의 예술이 아름다운 이유는 삶이 아름다워서 예술이 더 아름다운 서예가, 이렇게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전북 서예의 대가를 만나기 위해 찾은 곳, 바로 김제 금산사입니다. 거칠면서도 웅장한 기운이 느껴지는 금산사 대적광전 현판은 한 서예가가 93세에 남긴 글씨인데요. 그 주인공은 석전 황옥 선생입니다. 그는 손바닥 전체로 붓을 움켜쥐듯 잡고 글을 쓰는 악필법의 대가인데요. 이 악필법으로 한국 서예 역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1898년 실학의 거장 황윤석 종가에서 태어난 석전 황옥은 유교적 전통을 숭상하는 집안의 영향으로 6살 때부터 한학과 서예에 정진했는데요. 모든 서체에 능해 사람들의 탐복을 자아냈던 그는 66세에 갑자기 찾아오는 수전증으로 위기를 겪습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악필법이란 새로운 서법 연구에 몰두합니다. 저희 한 년을 사들여요. 한 년이면 500장이요. 전지가 500장이 이놈 2장으로 끊으면은 1000장이요. 1000장이 한 달에 고렴이 새까멀 때까지 다 쓰셔. 수많은 정진 끝에 악필법을 완성한 석전 선생. 하지만 그의 첫 전시는 결혼 60주년을 맞은 1973년에 열렸는데요. 당시 그의 나이는 76이었습니다. 이듬해엔 동아일보사 주관으로 77세를 기념하는 희수전을 여는데요. 전국의 서예가들이 모여들 만큼 큰 주목을 받으며 서예가로서의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역대 서법과 기교를 초월한 악필법으로 선이 굵고 힘이 넘치는 독특한 서체를 완성한 석전 황옥 선생. 모래이나 송곳 끝으로 이게 긋기 하고 또 점 같은 거 그런 것은 진흙에다 인을 찍찍기 하고 점 하나를 찍을 때도 온 정성을 다해 붓을 옮긴 석전 선생. 끝없는 수련을 통해 탄생한 악필법으로 생명이 실린 듯 생동감 있는 움직임을 글씨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87에 새로운 도전이 시작됩니다. 오른손의 수전증이 더욱 심해지자 왼손 악필에 도전한 건데요. 하루는 밖에 나갔다 집을 들어와서 똑 들어가면 이제 아버지 방에 들어가는데 글씨를 이쁜 글씨를 써놓으시더라고. 고운 글씨를. 어떻게 해서 이런 글씨를 다 쓰셨는가요? 그게 하나도 안 하시더니 괜찮으냐? 그래요. 좋구만요. 그랬더니 너만 알아라이? 그래. 내가 하다 앉아서 왼손으로 한번 써봤다. 사람과 글은 함께 더불어 늙는다는 말이 무색할 만큼
그의 글씨는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의 글씨는 일체의 기교 없이도 기백이 넘치는 신묘한 경지를 선보이게 된 건데요. 96세에 타계하기 직전까지도 작품 활동을 이어가며 불굴의 예술혼을 보여줬습니다. 그 석전 선생님이 악필법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짱구나 단구를 해서 써야 정밀한 데까지 글씨를 쓸 수 있는데 악필로 쓰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웅장할 때는 웅장하면서도 섬세한 부분은 섬세한 것까지 글씨를 써낼 수 있었다. 여기에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전라북도가 서해로 빛을 발했다면 전라남도는 북과 먹으로 그린 그림이 화려한 꽃을 피웠습니다. 그 발자취를 따라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노구당. 조선의 제17대왕 효종이 스승인 고산 윤선도에게 지어준 고택을 수원에서 이곳 해남으로 옮겨온 건데요. 이곳에서 전남의 화풍을 일으킨 이가 윤선도의 증손자인 공제 윤두서입니다. 그는 그림에 있어 사실성을 추구하며 조선의 정신을 담고자 했는데요. 1693년 진사시에 합격했지만 당쟁이 격화되자 그는 벼슬을 내려놓고 고향 해남으로 내려와 시와 서예, 그림에 열중하며 다양한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말그림이 걸작으로 평가됩니다. 공제 선생님은 사실은 직업 화가도 아니고 전문적인 화원도 아닌데 그분의 어떤 묘사력은 정말 탁월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당신 자화상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터럭 하나하나 이렇게 약간 바람에 흩날리는 듯한 그러면서 눈빛이 살아있는 그런 자화상도 그렇고 그분이 또 준마도를 되게 즐겨 그렸어요. 여러 그 동작들을 하는 일종의 그 빼어난 그 말들의 어떤 자세나 구도 이런 묘사에서도 탁월한 이런 그 묘사력을 보여주는데 그림 스승이 없었던 공제 선생은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중국의 화첩을 보며 그림 연습을 했는데요. 사회적으로 변화와 개혁에 대한 각성이 싹트던 당시 그는 중국풍 1세기 그림에서 벗어나 조선의 산천과 인물 그리고 일상적인 모습을 작품에 담고자 했습니다. 타고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동안 그림에 담기지 않았던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서민들의 모습을 화폭에 담기 시작한 윤두서 선생. 특히 여인들의 모습을 담은 것은 파격적인 행보였습니다. 당시에 여인이 어떻게 화폭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공제 선생은 굉장히 열린 마음의 화가였기 때문에 화폭에 평민을 모델로 기용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두 여인이 나물 캐는 모습을 그렸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굉장히 사회적인 어떤 혁신이었었고요. 공제 윤두서 선생님이 우리 미술사에서 정말 그분을 높이 치는 거는 일종의 우리식의 어떤 풍속 또 서민들 주변에 어떻게 보면 이 양반이 관심을 굳이 안 가져도 될 법한 일종의 무지랭이 서민들의 생활상들을 굉장히 그 많은 이렇게 풍속화들을 남기게 되거든요. 중국식의 어떤 그 복식을 한 중국의 상투를 튼달지 뭐 이런 중국식의 어떤 인물들을 따라 그리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오히려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생활상을 정확하게 보고 묘사를 해내는 실학자로서 중국이 아닌 조선의 풍경과 사람들의 모습을 화폭에 담아 처음으로 풍속화의 길을 연 공제 윤두서 선생. 그는 비록 제자를 두지는 않았지만 다행스럽게도 그의 화맥은 아들 윤덕희와 손자 윤용으로 이어지며 서민 문화가 중심이 되는 조선 후기 풍속화의 성장을 이끄는 토대가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18세기에 김홍도나 신윤복이나 또 이제 진경산수에서 겸재정선 같은 18세기 일종의 민족 중흥기였던 미술이라고 그러는데 그 어떻게 보면 반세기 앞서서 우리식의 어떤 민족 문화를 좀 이렇게 앞서서 열었던 해남에서
공제 윤두서가 전통 풍속화의 길을 열었다면 이곳 진도에서는 중국 문인화 가운데 하나인 남종화의 계승과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전남을 중심으로 꼽힌 남종화. 그 시작은 소치 허련으로부터인데요.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그는 특히 산수화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림 스승이 없었던 허련 선생은 28세에 해남 윤두서 집안의 화첩을 보며 전통 화풍을 익혀나가는데요. 이듬해인 1835년 그의 재능을 높이 산 추사 김정희 문화에서 본격적인 서화 수업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예술 분야에서 우리 것을 찾자는 움직임이 유행하고 있었는데요. 그 반작용으로 변화보다는 전통과 본질을 추구하자는 움직임도 활발했습니다. 그 중심에 추사 김정희가 있었는데요. 추사 김정희를 비롯한 일종의 고전주의자들, 그런 분들이 금석학을 연구하고 옛날 고전을 연구하고 옛날 선비들이 말하자면 즐겨 그리던 어떤 시문이랄지 또는 서화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일종의 회복을 시키자고 하게 되거든요. 스승인 추사의 영향을 받은 허련 선생은 현실의 모습보다는 문인의 사상과 정신을 그림에 담아내는데 치중하게 됩니다. 이 작품은요, 이제 소철 선생님 중년 때에 그린 바로 사군자가 되는데 특이할 점은요, 보통 우리가 사군자라 매난국적을 그리는데 여기서 난초가 빠지고요, 소나무를 대신 넣은 사군자가 되겠습니다. 문인화의 특색이라는 건 비교적 색채를 이용하지 않고 간결하게 그려내는 게 바로 문인화인데요. 이 소철 쌤의 이 사군자 또한 굉장히 간결하게 그려낸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소치 허련은 문인화도 잘 그렸지만 산수화에도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원나라 문인 화가인 황공망과 예찬의 구도와 필법을 따라 중국의 전통 기법과 화풍을 자신의 그림에 살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림 곳곳에 푸른색의 담채를 곁들이거나 진한 먹을 대담하고 능란하게 구사하는 등 개성적인 작품들을 선보이게 됩니다. 초기에 보면 딱 보면은 이게 예찬 거네 또는 뭐 황공망의 어떤 피마준법이네 이게 딱 일종의 그 어떤 그 방작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이렇게 딱 나오게 되는데 중년기를 넘어가고 이제 그러면서 당시 이제 그 일종의 회화였던 그 맛을 찾게 되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작품보다는 먹이 이제 뭐랄까요 조금 더 윤기가 있다고 그럴까요? 물기가 조금 있어지는 먹에서도 이렇게 건조한 쓸쓸한 느낌보다는 감흥이 좀 이렇게 느껴지는 어떻게 보면 남도의 어떤 정서 속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그 정신적인 어떤 교감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녹아 나오게 되는 거죠. 스승인 추사 선생이 세상을 떠나자 그는 고향 진도로 내려오는데요. 생가 옆에 운림 삼방을 짓고 그림을 그리면서 후왕 양성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자신의 그림에 대한 이론과 실기를 책으로 만들어 후대에 전해지게 했는데요. 중국 회화의 기법을 따라 그림을 그렸지만 점차 자신만의 화법으로 독창적인 남도 남종화의 흐름을 만든 소치 허련 선생. 단순한 모방을 넘어 특색 있는 남종화를 구현한 그의 화법은 전통 남도 회화의 흐름이자 특징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소치 허련으로부터 시작된 남도 남종화의 화맥은 허련의 아들 허영과 많은 제자들로 이어지면서 호남 전통 회화의 가장 큰 줄기를 이루게 되는데요. 특히 소치 선생으로부터 시작해 5대 후손까지 이어지는 남정화의 화맥은 전라남도가 예향으로 자리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200년이 넘는 동안 한 직계 가족으로 해서 이렇게 화맥을 이루고 있는 곳은 바로 이곳 울림산방인 남종화의 산실은 이곳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에 엄청나게 유명하고 고가에 팔리는 작가들도 있겠지만 그 어느 분도 이렇게 200년에 걸쳐서 5대에 걸쳐서 화맥을 이루고 있는 곳은 오로지 이곳 진도 땅뿐입니다.
뿌리 깊은 전통과 풍요로운 예술혼이 살아있는 전라도. 이는 어지럽고 혼란한 세태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만의 개성이 담긴 예술의 길을 개척하고 결국에는 꽃을 피운 전라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들의 꺾이지 않는 의지는 전라도 새천년을 빛내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